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인프라를 배우러 가라고요? 뉴욕시 수석 엔지니어인 저의 비웃음이었습니다. 뉴욕이 세계 최고라 굳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제 표정이 굳고 말았습니다. 하루 24만 명의 입국자에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질서. 진동 없는 시속 300km 고속철도와 10분 만에 끝난 $40짜리 병원 진료까지. 우리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미국 엘리트 공학자를 무릎 꿇린 한국의 진짜 실력,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저는 28년간 뉴욕시 인프라를 책임져온 수석 도시 공학자입니다. 제 이름은 아서 콜먼이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배관 교체부터 맨해튼, 지하철 노선의 효율화 작업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도면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뉴욕이 세계의 심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서, 이번 주말에 서울로 가세요. 그가 무심하게 서류철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서울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런던이나 파리라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인프라를 배우러 간다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시장님은 단호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마트 시티 서밋에 뉴욕 대표로 참석하라는 지시였죠. 솔직히 불쾌했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의 도시입니다. 이제 막 현대화된 아시아의 도시에서 우리가 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꾸려야만 했어요. 출발 당일 JFK 공항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보안 검색대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지친 승객들은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었죠. 비행기는 무려 3시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8만 명이 오가는 글로벌 허브 공항이라면 이 정도의 혼란은 어쩔 수 없는 비용이니까요. 비행기에 올라탄 뒤에도 제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이것보다 훨씬 작고 시설은 낡았으며 시스템은 엉망일 거라고요. 비즈니스석에 기대어 눈을 감으며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통로를 빠져나와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놀랐습니다. 공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낡고 쾌쾌한 JFK 공항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아득하게 높은 천장에서는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맑은 자연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여서 제 얼굴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공항이라고요? 저는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에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벽면 전체를 덮고 있는 거대한 전자 전광판이었죠. 거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 하나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금일 예상 입국자 24만 명. 제 눈을 벅벅 문질렀습니다. 24만 명이라니요. 저는 도시공학자입니다. 숫자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뉴욕 공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8만 명 수준입니다. 그 3배가 넘는 인원이 오늘 하루 이곳을 통과한다는 뜻이었어요. 24만 명이라는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이 공간은 아수라장이어야 마땅했습니다. 수천 명의 승객이 카트를 밀며 엉키고 통제 요원들이 확성기를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정상이었죠. 그런데 제 주변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정해진 동선에 따라 마치 잘 짜인 컴퓨터 회로의 전류처럼 부드럽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밀치지 않았고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28년의 공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서지 않는 압도적인 효율성이었어요. 그때 허리춤까지 오는 하얀색 물체가 미끄러지듯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율주행 안내 로봇이었어요. 환영합니다. 안내가 필요하신가요? 로봇의 전면 스크린에 완벽한 영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말문이 막혔죠.
뉴욕에서는 수억 달러의 예산을 들이고도 잦은 고장과 노조의 반대 때문에 도입에 실패했던 바로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로봇은 제 진행 방향을 방해하지 않고 부드럽게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저는 홀린 사람처럼 입국 심사장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입국 심사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수십 개의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죠. 사람들은 기계의 여권을 스캔하고 카메라에 얼굴을 비추는 것만으로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당 걸리는 시간은 단 3초에 불과했어요.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는 위압적인 심사관도 길게 늘어선 대기줄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 여권을 스캔했습니다. 기계가 가벼운 전자음을 내며 투명한 문을 열어주었죠. 정확히 5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심사를 통과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말입니다. 뉴욕이었다면 최소 2시간은 좋게 걸렸을 과정이었어요. 수화물을 찾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6번 컨베이어 벨트 위에는 이미 제 검은색 캐리어가 얌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짐이 먼저 나와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JFK 공항에서는 짐이 나오지 않아 1시간씩 서 있는 일이 다반사인데 말이죠. 수십 개의 가방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짐이 부딪히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계가 완벽에 가깝다는 뜻이었어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소나기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저는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도시의 인프라 수준은 가장 낮은 곳, 즉 공공 화장실에서 결정된다는 게 제 오랜 지론이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결국 탄성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물기 하나 없었고 세면대는 티끌 하나 없이 투명했습니다. 칸마다 고급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비누와 물은 센서를 통해 정확한 양만 분사되었죠. 하루 24만 명이 밟고 지나가는 공공시설이 5성급 호텔보다 더 깨끗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공항 로비 중앙에 섰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공간의 비례, 낭비되는 동선이 전혀 없는 구조, 그리고 첨단 기술과 결합된 경이로운 청결함. 저는 제가 평생 쌓아온 지식과 오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불과 14시간 전 뉴욕이 최고라며 한국을 비웃었던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저는 아직 서울 시내에는 한 발짝도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그저 공항이라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제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나라가 대체 저에게 어떤 진짜 모습을 보여줄지 말입니다. 공항 로비를 빠져나와 공항철도로 향했습니다. 가이드를 맡은 한국 측 담당자가 이쪽으로 오라며 손짓했죠. 솔직히 지하철을 탄다는 말을 듣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비록 냄새가 나고 쥐가 돌아다니긴 하지만 그것이 거대 도시의 현실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낡고 시끄러운 열차가 들어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승강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놀랐습니다. 승강장 전체가 거대한 유리벽으로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스크린도어, 즉 안전문이 끝없이 설치되어 있었죠. 뉴욕에서는 누군가 선로로 떨어지거나 밀쳐지는 사고가 매일 일어납니다.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핑계로 안전문 설치를 수십 년째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승강장과 선로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쾌적했습니다. 소음도, 먼지도, 불쾌한 열기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유리벽에 가까이 다가가 마감 상태를 살폈습니다. 공학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쇳덩어리가 움직이는데도 귀를 찢는 마찰음이 나지 않았어요. 열차의 문과 승강장의 안전문이 오차없이 정확히 일치하며 열렸습니다. 이것은 신호 시스템과 제동 기술이 극도로 정밀하다는 증거였죠. 열차 안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바닥은 윤이 났고 좌석은 푹신하고 깨끗했습니다. 이상한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 안이니 당연히 통신이 끊길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화면 위쪽의 수신 감도가 최대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운로드 속도를 측정하는 앱을 켰습니다. 850메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850메가라니요. 뉴욕 공항 한복판에서도 10메가가 나올까 말까 한데 말입니다. 깊은 지하 터널을 시속 100km로 달리는 쇳덩어리 안에서 기가급 통신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통신 인프라는 제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뉴욕의 펜스테이션과 같은 거대 환승 거점이었죠. 수많은 노선이 겹치는 곳이라 당연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바닥과 천장에는 노선별로 고유의 색깔이 칠해져 있었어요.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선만 따라가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누구나 길을 찾을 수 있었죠. 이것은 도시공학에서 말하는 직관적 웨이파인딩 기술의 극치였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루 수백만 명이 오가는 공간의 동선이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될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환승 게이트 앞에서 저는 또 한 번 멈춰 삑 사람들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스치듯 가져다 대기만 했습니다. 삑삑 하는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멈춤 없이 개찰구를 통과했죠. 뉴욕 지하철에서 마그네틱 카드를 긁으며 몇 번이나 에러가 나서 뒤엉키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결제 시스템의 반응 속도가 0.1초도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 도시의 디지털 서버는 얼마나 거대하고 강력한 걸까요? 저는 두려움마저 느꼈습니다. 도심으로 향하는 시내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퇴근 시간이 겹쳐 객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죠. 뉴욕이었다면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불쾌한 고성이 오갔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질서를 지키며 자신의 공간을 최소화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객차에 오르자 앉아있던 젊은 청년이 스프링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겁니다. 여기 앉으세요. 청년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다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죠.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재된 사회적 소프트웨어 같았어요. 뉴욕에서는 버스 탑승 순서를 두고 주먹 다짐이 일어나는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저는 하드웨어인 인프라만 고치면 도시가 완벽해질 것이라 믿어온 엔지니어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사람들은 그 자체로 훌륭한 시스템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는 태도가 이 거대한 교통망을 더 부드럽게 돌아가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너무 오만했습니다. 호텔 근처의 역에서 내렸을 때 저는 멍하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도시의 핏줄이라 불리는 대중교통망. 그것은 도시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제가 평생 동안 설계해온 뉴욕의 시스템을 완전히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어버렸어요. 속도, 청결, 안전, 통신, 그리고 사람들의 질서 의식까지.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 멀리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마천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 도시가 품고 있는 진면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체크인 데스크를 찾았죠. 그런데 직원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는 매끄러운 곡선의 키오스크 기계 4대만 놓여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뉴욕의 5성급 호텔에서도 무인 체크인은 에러가 잦아 불만이 폭주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가이드가 제게 다가와 스마트폰에 뜬 QR코드를 기계에 스캔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화면에 코드를 가져다 댔죠. 단 3초였습니다. 기계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나더니 얇은 방수 재질의 카드키가 튀어나왔습니다. 화면에는 제 이름과 방 번호, 그리고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정확한 영어로 떠올랐어요. 여권을 복사하고 보증금 카드를 긁고 직원의 긴 설명을 들어야 하는 미국의 수속 과정이 완벽하게 생략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극강의 효율이었습니다. 낭비되는 인력도 기다리는 시간도 없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낮에 겪은 충격 때문인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14시간의 시차 때문에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밤 11시는 외출 금지 시간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맨해튼의 뒷골목은 강력 범죄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죠. 저는 도시공학자로서 밤거리의 조도를 높이고 방범 카메라를 아무리 설치해도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걷고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11시 반의 서울거리는 제가 아는 상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으슥한 골목길조차 가로등이 촘촘하게 켜져 있어 대낮처럼 환했어요. 저 멀리 이어폰을 낀 젊은 여성이 혼자서 조깅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살 행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곳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대한 도시 전체가 보이지 않는 완벽한 안전망으로 덮여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치안 유지가 가능한지 엔지니어의 머리로는 계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길모퉁이에서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유리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편의점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기분 좋은 알림음과 함께 쾌적한 에어컨 바람이 밀려왔습니다. 진열대를 둘러보던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단순한 구멍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갓 구운 빵, 신선한 야채, 수십 종의 도시락과 뜨거운 커피 머신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죠. 게다가 한쪽 구석에는 현금 인출기뿐만 아니라 택배를 붙일 수 있는 물류, 기계, 공과금을 납부하는 단말기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편의점이 단순한 소매점을 넘어 도시 인프라의 마이크로 거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골라 계산대로 갔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워주었죠. 이 모든 것이 자정 가까운 시간에 동네 작은 편의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융, 물류, 식음료 서비스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하게 압축되어 돌아가는 구조였어요. 도시공학자로서 저는 이 기막힌 효율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각각 은행, 우체국, 마트에서 몇 시간을 허비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가이드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출출하면 야식을 배달시켜 주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밤 12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식당이 문을 열었을 리 만무했고 설령 열었다 해도 배달기사가 이 위험한 야밤에 음식을 가져다 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낮에도 피자 한 판 배달에 1시간이 걸리니까요. 저는 고맙지만 괜찮다고 답장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는 이미 주문을 마쳤다며 30분 뒤에 로비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28분 뒤였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자 오토바이를 탄 배달 기사가 방금 튀겨낸 듯한 뜨거운 치킨 상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조리와 배달이 모두 끝난 겁니다. 기사는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아주 친절했고 영수증을 건네며 가볍게 인사까지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상자를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 앞에서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달이 빠르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최적화 알고리즘, 식당의 조리 시스템, 도로의 교통 상황,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완벽한 치안과 인프라가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야만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의 톱니바퀴라도 어긋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물류 시스템이었죠. 제가 28년간 매달려온 뉴욕의 도시 계획은 이 거대한 유기체적 시스템 앞에서는 낡은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창가에 서서 다시 한번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잠들지 않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범죄를 막기 위해 철창을 치고 경찰을 배치하는 미국의 방식은 틀렸습니다.
진짜 훌륭한 도시는 사람들이 언제든 안전하게 걷고 완벽한 물류망이 밤낮 없이 동맥처럼 흐르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세계 최고라는 오만함이 부서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울은 이미 제가 닿을 수 없는 미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보며 상쾌하게 일어났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 출장에 동행한 후배 엔지니어 브래드가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진 겁니다. 어젯밤 저와 함께 호기심에 시켜 먹었던 매운 한국 음식이 단단히 탈을 일으킨 게 분명했어요.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욕에서 온 엘리트 공학자가 이역만리에서 쓰러지다니 아찔했죠. 당장 병원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뉴욕에서 응급실을 간다는 건 그야말로 끔찍한 악몽이니까요. 앰뷸런스를 부르는 데만 수백 달러가 깨집니다. 대기실에 도착해도 최소 4~5시간은 고통 속에 방치된 채 순서를 기다려야 하죠. 게다가 최종 진료비는 수천 달러를 훌쩍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호텔 프런트에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걸어서 5분 거리에 병원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거대한 대형 병원이 아니라 동네 상가 건물에 전문 의원이 있다는 사실이 무척 낯설고 신기했거든요.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아주 밝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어요. 호텔 직원은 구석에 있는 자동화 기계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화면에 뜬 증상을 터치하는 직관적인 방식이었죠. 인적 사항을 입력하자마자 징하는 기계음과 함께 대기 번호표가 튀어나왔습니다. 34번이었습니다. 앞에 30명이나 있다면 최소 2시간은 좋게 기다려야 할 것 같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하지만 불과 5분 뒤 스피커에서 브래드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속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회전율이었어요. 우리는 서둘러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브래드의 상태를 꼼꼼히 물었죠. 복부를 조심스럽게 짚어보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며 진단을 내리는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급성 위경련이라며 안심하라는 말에 저는 크게 한숨을 돌렸어요. 진료실을 나와 떨리는 손으로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금액을 확인한 저는 흠칫 놀라고 말았어요. 5만 원.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40달러에 불과한 금액이었습니다. 우리는 여행자 신분이라 한국의 의료보험이 전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뉴욕이었다면 청구서에 0이 2개는 더 붙었을 텐데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약국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병원 바로 옆 1층 상가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처방전을 내밀자 약사는 정확히 3분 만에 하얀 봉투에 약을 담아 건네주었어요. 심지어 봉투 겉면에는 아침, 점심, 저녁 복용 방법이 영어로 친절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약값은 고작 15달러였습니다. 저는 약국 문을 나서며 멍하니 복잡한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한 국가가 가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뉴욕에서는 돈이 없거나 보험이 없으면 병원 문턱조차 밟기 힘든 게 현실이죠. 그런데 이곳은 달랐어요. 누구든 걸어서 5분 안에 최고 수준의 진료를 이토록 저렴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공간적 접근성이었죠. 오후에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스마트 시티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해야 했죠. 택시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유리돔 형태의 역사는 무척 웅장하면서도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데도 바닥에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자 날렵한 유선형의 KTX 고속열차가 승객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차 안으로 들어서자 넓고 안락한 좌석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좌석마다 전원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었고 무선 인터넷도 언제나처럼 강력하게 잡혔죠. 뉴욕의 낡고 쾌쾌한 암트랙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쾌적한 공간이었습니다. 정시가 되자 열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쇳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진동도 느껴지지 않아서 간이 테이블 위에 올려둔 커피의 수면조차 고요했습니다. 창밖의 도시와 터널이 무서운 속도로 휙휙 스쳐 지나갔죠.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에 스마트폰의 GPS 속도계 앱을 켰습니다. 시속 300km. 저는 눈을 크게 부릅뜨고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낡은 철로 위를 요란하게 흔들리며 시속 100km 남짓으로 달리는 미국의 초라한 기차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이토록 엄청난 속도에서도 기체는 바위처럼 완벽한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선로 공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무서운 기술력이었죠. 2시간 반 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차는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맞춰 부산역 승강장에 부드럽게 멈춰 섰어요. 정말 1분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정시 운행이었습니다. 뉴욕에서 기차를 타면 2~3시간 지연은 예산일인데 말입니다. 짐을 챙겨 부산역의 거대한 광장으로 나왔을 때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료 시스템과 광역교통망,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두 가지 거대 인프라에서 미국은 한국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저는 28년간 뉴욕시를 설계해온 제가 가진 공학적 지식이 아주 낡은 유물처럼 느껴졌어요. 솔직히 말해 참을 수 없을 만큼 뼈아픈 패배감이었습니다. 5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참석하는 날이었죠. 행사장 입구부터 거대한 규모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뉴욕시를 대표해온 제 가슴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짓누르고 있었어요. 어제 겪은 참담한 기분을 어떻게든 만회하고 싶었죠. 미국의 인프라가 조금 낡았을지는 몰라도 시스템을 통제하는 최첨단 기술력만큼은 여전히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는 제 발걸음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죠. 이 나라의 진짜 실력을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반도체 특별관이었습니다. 둥근 돔 형태의 거대한 화면에서 끝없는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안내원이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60%요. 저도 모르게 반문했습니다. 안내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무실의 컴퓨터, 심지어 제가 타는 자동차의 핵심 두뇌까지 모두 한국산 반도체로 구동된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 있는 최신형 스마트폰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미국이 설계한다고 자랑했던 기기들의 심장이 사실은 이 작은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구역은 디스플레이와 차세대 통신 기술관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초대형 올레드 화면은 얇은 종이처럼 부드럽게 휘어져 있었어요. 화면 속 이미지는 실제 풍경보다 더 생생하고 강렬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90%를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죠.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신 부스에서는 오지 네트워크를 시연하고 있었어요. 지하 깊은 터널이나 고속으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도 통신이 끊기지 않는 비결이 바로 저 완벽한 중계 기술에 있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지하철 통신망 구축 사업을 검토하며 불가능에 가깝다고 결론 내렸던 기술들이 이곳에서는 이미 평범한 일상으로 쓰이고 있었어요.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전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광경이 아무렇지 않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자율주행 배달 로봇들이 복잡한 장애물을 부드럽게 피해가며 물건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관절 움직임을 완벽하게 모방한 수술용 로봇은 바늘구멍보다 작은 점을 정확히 찌르는 정밀한 시연을 보여주었죠. 완전히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수많은 센서를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합니다. 담당자의 담담한 대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뉴욕 거리를 치우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실패했던 자동화 사업의 뼈아픈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전기차 배터리 전시관이었습니다. 자동차와 도로 인프라의 미래는 배터리에 달려있다는 것이 공학계의 오랜 정설이죠. 투명한 전시대 위에는 한국의 배터리 기술 현황이 자랑스럽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600km를 주행하고 20분 만에 80%까지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수치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20분이라니요. 곁에 있던 브래드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속 충전기를 써도 1시간이 훌쩍 넘게 걸리는데 말입니다. 배터리의 밀도와 폭발 안전성, 그리고 충전 속도까지 모든 공학적 한계를 이 나라의 기술력이 비웃듯 돌파하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숨이 막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기술관을 지날 때 저는 홀린 사람처럼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는 누리호 발사체가 거대한 화염을 내뿜며 우주로 솟구치는 영상이었어요.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를 가진 나라라는 문구가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산업 데이터를 미친 듯이 찾아보기 시작했죠. 세계 10대 경제 대국.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돌파. 조선업 세계 1위. 2차 전지 세계 1위. 화면을 아래로 내릴 때마다 튀어나오는 압도적인 글로벌 수치들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전 시장을 빠져나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브래드는 따뜻한 커피를 사왔지만 저는 종이컵을 들어올릴 힘조차 없었어요. 우리는 너무 무지했습니다. 그저 자동차나 만들고 대중문화를 수출하는 나라로만 치부하며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거대하고 단단한 공학적 지배력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외국의 기술을 사다 쓰는 소비국가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인프라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기술을 직접 창조하고 수출하는 룰메이커였습니다. 뉴욕의 수석 엔지니어라는 제 명함이 그 순간만큼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우리는 이 작고 조용한 나라의 진짜 무서움을 이제야 깨달아버린 겁니다. 6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공식 행사가 없는 자유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브래드와 함께 부산의 거리를 무작정 걷기로 했어요. 전시장 안에서 화려하게 빛나던 첨단 기술들이 과연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도 녹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도시공학자로서 진짜 도시의 민낯은 뒷골목과 주거 단지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운대 근처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천 세대가 모여 사는 거대한 주거타운이었죠.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요했어요. 수만 명의 인구가 밀집한 공간인데도 소음이나 혼잡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길목마다 나무가 정갈하게 심어져 있었고 보도블록은 단차 없이 매끄럽게 이어져 있었죠. 하지만 저를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쓰레기 처리장이었어요. 뉴욕의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인도마다 검은색 거대한 쓰레기 봉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어김없이 쥐떼가 출몰하죠. 우리는 매년 쥐를 잡기 위해 수억 달러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널브러져 있는 풍경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깔끔하게 디자인된 금속 재질의 기계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죠. 마침 한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주민이 작은 카드를 기계에 가져다 댔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자동으로 열렸죠. 쓰레기를 붓자 기계 전면의 디지털 화면에 무게와 요금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RFID 기술을 활용한 종량제 시스템이었습니다. 버린 만큼 정확히 비용을 청구하는 완벽한 통제망이었죠. 악취는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주변은 공원처럼 깨끗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분리수거장이었어요. 플라스틱, 캔, 유리, 종이가 종류별로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라벨을 떼고 내용물을 씻어서 버리고 있었어요. 브래드가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봐서 우리 뉴욕의 위생국 직원들이 이걸 보면 아마 기절할 겁니다. 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학적 인프라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시민의식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번화가인 서면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게릴라성 호우였어요.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이런 비가 내리면 도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로 뛰어들고 경적 소리와 고성이 난무하죠. 저는 서둘러 상가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내심 이 완벽해 보이던 도시가 혼란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이번에도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뛰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조용히 우산을 꺼냈었고 우산이 없는 사람들은 상가 처마 밑으로 질서정연하게 몸을 피했죠. 놀라운 광경은 버스 정류장에서 벌어졌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사람들은 완벽한 일렬로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버스가 도착하자 우산을 접으며 차례대로 탑승했습니다. 누구 하나 새치기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로 위의 자동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꼬리 물기를 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차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브래드가 길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우산을 쓴 한 젊은 청년이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며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비를 흠뻑 맞으면서도 청년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을 묵직하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첨단 기술, 인공지능, 초고속 통신망. 물론 그런 것들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를 진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저런 모습이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의 태도 말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펜을 들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도시를 콘크리트와 철근, 데이터 케이블의 조합으로만 이해해 왔어요. 인프라라는 하드웨어가 완벽하면 도시도 완벽해질 거라 믿었죠. 하지만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것을 운용하는 시민들의 소프트웨어가 성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요. 한국의 진정한 무기는 반도체나 고속철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공간을 기꺼이 양보하고 폭우 속에서도 줄을 서며 타인을 위해 쓰레기를 깨끗이 씻어서 버리는 보이지 않는 배려심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사회적 연대감이 그 모든 첨단 인프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게 만드는 진짜 동력이었어요. 수첩에 적어 내려가던 제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저는 기술의 오만에 빠져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침내 이 나라를, 이 작은 아시아의 국가를 마음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7째 날, 마침내 뉴욕으로 돌아가는 날이 밝았습니다. 부산에서 KTX를 타고 2시간 반 만에 서울역에 도착한 뒤 다시 공항철도로 갈아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죠. 이 거대한 국토를 횡단하는데 반나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열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풍경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고향 뉴욕의 지저분한 거리들이 머릿속에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충격은 이제 깊은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무인 키오스크에서 항공권을 발권하고 자동 수화물 위탁 기계에 짐을 넣는데 정확히 3분이 걸렸습니다. 직원의 도움 없이 모든 것이 매끄럽게 처리되었죠. 출국 심사 역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습니다. 저는 면세 구역에 들어서며 브래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표정도 저와 다르지 않았어요.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탑승구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우리 정말 오만했어요. 브래드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을 개발도상국이라 비웃고 배울 게 없다고 투덜대던 일주일 전에 우리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했어요. 우리는 우물안개구리였습니다. 세계의 중심이라는 타이틀에 취해 정작 우리 자신의 인프라가 얼마나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우리는 한국의 풍경을 눈에 담으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JFK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통로로 나서는 순간 훅 끼치는 낡고 탁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일주일 만에 맡아보는 뉴욕의 냄새였죠. 천장의 조명은 군데군데 꺼져 있었고
바닥의 타일은 깨져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가는 무빙워크는 고장난 채 멈춰 있었어요.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끌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입국 심사대의 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심사관들은 위압적인 태도로 승객들에게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2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단 5분 만에 통과했던 그 과정을 겪어내는데 말이죠. 수화물을 찾는 곳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세 대의 비행기에서 내린 짐들이 하나의 컨베이어 벨트로 쏟아지면서 가방들이 바닥으로 나뒹굴고 있었어요. 짐을 찾는 데만 또 1시간이 걸렸습니다. 화장실에 들렀을 때 저는 참담함에 눈을 질끈 감고 말았습니다. 바닥엔 휴지가 널브러져 있었고 세면대는 막혀 있었어요. 이것이 세계 최강국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뉴욕시청 회의실이 열렸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 교통, 인프라, 도시 계획을 담당하는 수십 명의 고위 관료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제 스마트시티 시찰 보고서를 듣기 위한 자리였죠. 회의실은 자신감 넘치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시장님이 물었습니다. 그래, 아서 한국에서 재미있는 장난감들을 좀 보고 왔소? 사람들의 가벼운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금일 입국자 24만 명. 인천공항의 전광판 사진이었어요.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한국은 장난감을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은 이미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24만 명을 통제하는 공항은 고요했고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수령까지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의 미소가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화면을 넘겼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진동 없는 고속철도 단 10분 만에 진료를 받고 $40를 청구받은 브래드의 영수증 사진, 전 세계 시장의 60%를 장악한 반도체 공장의 데이터가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자정에도 완벽한 치안을 유지하는 거리와 28분 만에 배달된 따뜻한 음식 사진도 보여주었죠.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데이터와 사진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을 일상으로 구현해낸 시민들의 배려와 질서의식이었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줄을 서고 무인 시스템을 양심적으로 이용하며 기꺼이 타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그 연대감 말입니다. 우리는 30년 뒤처졌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뉴욕은 영원히 낡은 과거의 도시로 남을 것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안의 오만함이 완전히 부서지고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발표 이후 뉴욕시청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시장님은 즉각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지시하셨죠. 이름하여 서울 인프라 벤치마킹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런던이나 파리의 사례를 뒤적이지 않았습니다. 젊고 유능한 후배 엔지니어들은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번역기 없이 한국의 최신 도시 공학 논문과 시스템 매뉴얼을 직접 읽고 분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JFK 공항의 리모델링 설계도 전면 수정 작업에 들어갔죠. 저 개인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28년간 쌓아온 제 지식과 경력이 뉴욕이라는 좁은 우물 안의 것임을 철저히 인정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한국의 뉴스 포털에 접속해 그들의 최신 IT 동향과 인프라 소식을 살폈습니다. 스마트 결제 시스템, 인공지능 신호등 제어, RFID 쓰레기 수거망까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과제들을 그들은 어떻게 현실로 만들었는지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저는 오만한 전문가에서 겸손한 학생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엑스포에서 제게 열정적으로 기술을 설명해 주었던 한국의 젊은 연구원에게 보내는 이메일이었죠. 당신들의 나라에서 저는 공학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감동한 것은 당신들의 기술력이 아니라 그 기술을 완성하는 시민들의 따뜻한 배려와 훌륭한 질서 의식이었습니다. 뉴욕의 수석 엔지니어로서 저는 당신들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맑고 홀가분했습니다. 가끔 눈을 감으면 일주일간 머물렀던 서울의 풍경이 떠오릅니다. 거대한 한강이 도시의 중심을 가로지르며 묵묵히 흐르고 있었죠. 마치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하는 한국인들의 역동적인 에너지처럼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도 안전하게 거리를 걷는 사람들, 서로를 향한 존중이 배어있던 대중교통, 세계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낸 눈부신 시스템들. 그 모든 기억이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미래 도시의 완벽한 모델이었습니다. 이 작은 아시아의 나라가 세계 굴지의 경제 대국이자 인프라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명확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혁신의 의지, 그리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죠. 하드웨어인 기술력과 소프트웨어인 사람들의 마음이 완벽하게 결합할 때 도시는 비로소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그 기적의 씨앗을 뉴욕에 심어보려 합니다. 그것이 저를 깨우쳐준 한국에 대한 최고의 보답일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일 걷는 그 깨끗한 거리와 편리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특별한지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누리는 당연한 하루가 전 세계 수많은 도시 공학자들에게는 기적 같은 교과서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들려드린 뉴욕 엔지니어의 고백이 흥미로우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한국이 자랑스러운 순간들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감사히 읽겠습니다.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통해 미래를 배운 공학자 아서 콜먼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